자, 오늘은 데카메론 두 번째입니다. 데카메론 보니까 제가 5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데카메론을 다시 선정했고요. 제가 부제를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자, 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의미가 무엇을 내포하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보카치오. 앞에 뭐가 있는데 지반니오 보카치오예요. 산 시기가 1313년. 우리나라 따지면 조선이 아직 건국하기 않은 시점이에요. 1313년이고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피렌체에서 페스트가 유행했던 게 1348년. 그리고 그 피렌체에서 페스트를 겪은 뒤에 그걸 제가 데카메론을 씁니다. 그러니까 데카메론을 쓴 것이 그의 나이 40세입니다. 40세 때 쓴 거예요. 여러분 피렌체가 어딘지 아시죠? 요번에 이탈리아에서 그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보니까 이쪽 더 위쪽 거의 북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얼마나큼 많이 발생했다 봤더니 그렇게 이쪽 지역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품에 보통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히 지금 여기선 두 작품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나왔던 보카치오는 그 애인이었던 마리아라는 분이 있었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누군지 아세요? 단테. 단테가 한눈에 딱 두 번에 봤는데 제가 마음에 뺏긴 여자 베아트리체.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보면 단테가 연옥을 여행할 때 그것들을 길 안내를 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 길 안내를 했던 것은 이제 베아트리체죠. 요거면 이 보카치오하고 마리아의 관계는 결국은 애인이고요. 이거 보면 보카치오는 사랑에 빠진 여느 남자들이 그렇듯이 보카치오가 이제 자기가 들었던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죄송합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해줍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들을 이제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죠. 이제 아마 웃기려고도 하겠고, 마찬 여러 가지 이유로 애인한테 해준 거고, 그 애인이 또 이제 보카치오를 알아보고, 당신 참 이야기 잘한다. 그런 것들을 글로 써봐라 해가지고 이제 작품도 쓰게 되고, 향후에는 이제 작가로도 살아갑니다. 아까 만든 신곡은 단테하고 여자 이제 베아트리체 관계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자 실존 인물이 데카메론에서는 지금 데카메론에 보면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10명이 등장을 하는데 가공의 인물, 그 가공의 인물 중에서 그러니까 피암메타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즉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애인이었던 여자를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해서 등장을 시키는 거죠. 데카메론에 대한 평가를 하면 데카메론 책에 나옵니다. 뭐냐면 근대 소설의 시초이다. 소설이라 했어요. 소설이라 하면 이것이 운문이 아니고 산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한참 위까지 올라가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뭐죠? 서사 시가 되는 거죠. 운문이 있는 거죠. 여기 나타난 것은 역경을 이겨낸 연인들이 등장하고 재치로 위기를 모면한 하층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 강하고 목소리 큰 여인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중세 일반적인 여성들과 달리 이런 특징 있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전환. 즉 중세가 신의 세계였다면 이 데카메론에 등장하는 것은 인간들의 모든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습이다.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다. 뭐 신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 그런 성녀나 수사님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부패하기도 하고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데카메론에 등장하는 10명의 남녀입니다.
데카메론 첫째 서문이 있어, 인트로덕션. 거기에서는 저기 보카치오가 왜 나는 이 책을 썼느냐고 거기 나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본론이라고 한다면 그 본론에서 1일간 10편, 즉 10일 동안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1일간 10편, 즉 100편의 이야기가 액자 소설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패스트가 있었고, 패스트를 피해서 어디 지옥으로 가서 남자 10명이 서로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10편의 이야기가 다, 100개 이야기가 다, 그러니까 10일간 하는 루틴이 식사를 저녁에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끝나면 다시 시를 읽고 같이 춤을 추는 것으로 10일 동안은 그렇게 보낸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액테스 10개의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보카치오가 나와서 이야기에 대해서 독자가 이야기들이 너무 진솔하고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자기의 변론, 자기가 이런 이야기 쓸 수밖에 없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데카메론을 이제 보카치오가 왜 데카메론을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데카메론 책을 많이 읽으면 항상 서론하고 결론부는 안 읽어. 왜냐면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데카메론 읽으면 항상 생각나는 게 100가지의 이야기 또는 좀 웃긴 이야기, 야한 이야기, 그런 것만 생각나는데, 데카메론을 왜 썼는지 보면 보카치오가 아까 말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같이 사랑에 빠져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괴로워했는데 어떤 자기 아는 친구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대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한테 많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받았던 위로를 갚기 위해서 이번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돕고 싶다. 보카치오는 그 중에 이제 위로를 포함한 여자는 주로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성에 대해서 이게 쓴 자, 조은미부터. 여자들은 부모, 형제, 남편이 원하고 좋아하고 강요하는 것에 얽매여 대부분의 시간을 방구석에 처박혀 할 일 없이 앉아있거나 병동을 부리거나 온갖 잡생각에 빠져 지냅니다. 언제나 즐거운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지요. 불같은 욕구를 참다 우울증이 속을 채우는 바람에 아예 덕지덕지 눌러붙은 여자들도 있습니다. 운명에 휘둘린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에 빠진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100편의 예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여자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냥 이렇다라는 것들로 그냥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카메론 쓴 것은 보카치오, 피렌체의,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패스트가 번졌을 때요. 그래서 패스트는 이게 그 책에 나오는 게 이병으로 죽은 어느 가난뱅이의 누더기가 거리에 나뒹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누더기가 돼지 2마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놈들은 꿀꿀거리며 누더기의 코를 박더니 곧바로 그것을 이빨로 물고서 이리저리 마구 휘둘러댔습니다. 그러더니 삽시간에 도구 센 듯 경련을 일으키며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누더기 위에 털썩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세예요. 중세 패스트에 대한 묘사가 나온 작품 중에 아마 이것처럼 디테일하게 나온 게, 이건 아주 일부고 디테일하게 나온 게 아마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의의가 있다고 해요. 패스트, 흑사병, 영어로 블랙 데스. 이설, 그러니까 정설은 아니고 이설은 몽골이 어느 나라를 침략을 했을 때 잘 함락이 안 되니까 패스트 환자를 그 성 안에 던져가지고 그게 퍼졌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것보다는 당시에 이제 동방 원정에 나섰던 십자군 병사들이 그쪽 많은 지역, 그 동방의 지역을 가면서 문물의 약탈해 오면서 거기 섞여왔던 거다. 이제 그렇게 됐고, 쥐벼룩을 통해서 전염된다. 더욱 위력을 발휘했고, 많은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흑사병의 이유를 모르니까 항상
걸리면 더 기도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같이 지금 격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더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가까이 치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죽었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당시에 3분의 1,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패스트는 되게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염병이. 자, 여기서 보면, 흑사병, 이거는 한번, 저희 조은혜 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흑사병의 역사. 흑사병으로 하나의 전체 인구가 사라져버리면 도시의 절멸을 의미했다. 더 이상 얽매의 과거나 예법이 없어지게 된다. 보카치오는 패스트가 휩쓴 피렌체에 규율을 벗어나 쾌락을 탐닉하거나 모든 것과 단절하고 고독한 생활을 하거나 소유자를 묻지 않고 남의 집을 넘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전한다. 도덕을 지키고 체면을 가장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패스트는 그렇게 모든 규율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부여한다. 절멸을 통해 완벽한 자유가 열린다는 역설. 이제 10명의 화자들은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러니까 중세의 규범들이 이런 패스트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마치 코로나19로 새로운 시대, 뉴노멀이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듯이 이 패스트도 중세 시대를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데 어떤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우리가 낭독을 하면 네. 녹음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인간하면 낭독을 줄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만들어낸 소설을 보면 우리가 크게 제가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두 가지가 있죠. 데카메론과 알베르트 까뮈의 패스트가 있습니다. 붉은 죽음의 감염금. 아, 죄송합니다. 그거 알았으면 내가 하는 건데 다음에 그거 좀 이따 있으면 내가 보완해서 드릴게요. 이거는 1353년에 써졌고요. 까뮈의 작품은 1947년 써졌습니다. 여기는 지역이 피렌체이고 이것은 프랑스의 식민지역인 알제리의 오랑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둘 중에 이걸 선택했던 이유는 좀 더 이제 가볍게 읽고자 했던 거고, 이것은 이제 요 다음에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인간한테 얼마나 더 적나라하게 인간을 보여주느냐, 그런 쪽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영어에 BBC 봤다 보면 쿼런틴이라고 있어요. 셀프 쿼런틴. 뭐죠? 자기 격리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탈리아의 쿼런티노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40일. 그러면 이게 왜 40일이라고 해당될까요? 당시에 피렌체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흑사병이 생긴 뒤에 피렌체에 들어오는, 격리시키는 거죠. 못 들어오게. 도시에 들어오는 선원들이나 해상국가니까 선원을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40일간. 왜 근데 40일이었을까요? 기독교에서 40일이라면 의미가 있죠. 김은미님, 40일, 40일이라면, 이거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했던 게 40일이고, 하여튼 구약이건 신약이건 되게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구약에서도 제가 구약에서 40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잘 까먹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있었으면 잘 가르쳐 줬을 텐데. 데카메론에 대한 구성을 다시 보면은 책의 시작은 책을 쓴 데카메론이 있습니다. 데카메론은 아까 말한 대로 언제 등장하냐면 서론에 등장하고 결론에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야기마다 그걸 이끌어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판피니아 누구 해가지고 10명, 남자 7, 여자 3, 실수. 남자 3, 여자 7. 10명이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0명이 이제 100개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 또 이제 각각의 하나의 이야기마다 거기 주인공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액자, 소설 액자 이야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요. 그렇죠. 그래서 보카치오, 이 작가의 목소리는 우리가 서론, 그 다음에 1일차에서 제가 흑사병에 대해서 보카치오가 얘기한 게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4일차에서 갑자기 뚱딴지맞게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책에 대해 변론을 하고 또 맺은 말을 합니다. 4일차에서 읽어보면 단편들은 나만을 위해 제목도 없이
피렌체 속어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지극히 천하고 낮은 문체가 사용되었으니 많습니다. 나는 세차게 밀려와 뿌리까지 흔들리는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질투의 물에 뜯겨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 피렌체 속어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좀 나올 텐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요. 액자 이야기 구성은 아까 말한 제가 10명의 주인공이라고 했죠. 10명의 주인공이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1회차는 그냥 자기가 원한다 했다가 2회차부터는 우리 그러지 말고 좀 재밌게 하려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정하자. 또 그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이 주제를 이끌어가지고 하죠. 주제를 정하게 하자. 그래서 각각의 1회차 이제 각각에 맞춰서 주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1회차에 몇 가지 얘기를 했죠? 1회차에 10가지 얘기, 2회차에 10가지 얘기. 그러니까 1회차에 10개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하는 거죠? 이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1회차는 이 주제에 대해서, 2회차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10 곱하기 10, 100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카메론, 그리스어의 데카, 10 이야기, 그 다음에 그래서 데카메론이라는 얘기죠. 이야기 구성은 이렇게 종교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에로스에 대한 얘기도 있고, 봉건사에 대한 액션, 봉건사에 대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중의 역설도 있습니다. 데카메론 이야기 소재는 남녀 간의 사랑, 종교에 대한 해악, 그러니까 해악이라는 얘기는 종교에 대한 위선이나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구성은 뭐냐면 평면적이라면 우리가 신부, 근엄하다, 그런 거 아니고 신부인데도 되게 와서 삥 뜯거나 민중을 속이거나 그런 신부들, 그런 입체적인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이 충실합니다. 그건 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의 어떤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아니라 여성이 자기 목소리 내는 여성도 있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을, 다양한 성격을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보통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면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면 이제 그게 전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변화하는 것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지. 성직자는 이렇다, 그렇지, 그에 반하는 걸 입체적 인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건데. 네, 그러면 입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성격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100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100가지 이야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가 지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서, 그러니까 이게 민담, 그다음에 야사, 떠도는 야담까지 해서 방대한 이야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메론은 보카치오가 쓴 게 아니고 그 당시 피렌체 또는 다른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그게 이탈리아, 배경이 이탈리아로, 이야기 배경이 이탈리아도 파리, 런던, 지중해 도시 키프로스,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도시에 배경한 시대는 14세기가 주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프랑스, 라틴,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 작품이 쓰여지는 언어가 많은 거고요. 등장인물은 가공의 인물도 있고 실제 인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100가지 이야기가 어떤 것은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원전으로 그대로 한 것도 있고, 그것을 원전 플러스 보카치오가 좀 가공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전을 두 가지를 섞어서 짬뽕으로 한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하고 르네상스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결국은 중세에서는 우리가 수공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하죠. 그래서 상인계층이 중심됩니다. 이 작품에서 보면 상인계층이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있던 기사들이 많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데카메론을 하면서 자주 비교하게 되는 것이 이탈리아의 두 위대한 문호인 보카치오하고 단테를 비교합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그러니까 단테가 조금 먼저 살았고요. 이 단테를 연구하면서 지낸 사람이 보카치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거의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보카치오는 신곡의 영향을 그러니까 단테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아까 말한 인곡, 사람들의 이야기느냐, 신곡, 신의 이야기냐, 그게 두 작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왼쪽이니까 보카치오, 이 사람이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땅을 보고 있고. 그래서 현세 이야기느냐, 신의, 단테 신곡은 지금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장르는 데카메론은 소설입니다. 보면 이렇게 그냥 운율이 없습니다. 그걸 쓴 건데 신곡은 운율이 있습니다. 서사 시입니다. 시 운율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신곡은 이렇게 시구조로 되어 있던 걸 알게 될 거예요. 쓰여진 언어가 이 이탈리아어, 즉 프렌치어로 써있다는 게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주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문어상으로 어떤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 초 한글이 창제돼도 우리가 한자가 지배계층의 주 언어이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지배계급에서는 라틴어였는데 이 소설을 피렌체로 썼다. 그 나라 말로 썼다.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셰익스피어가 영어로 쓴 거죠. 그래서 비라틴어였던 점에서 두 사람이 다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의 문학의 어떤 아버지를 얘기할 때 이 두 사람이 꼭 빠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를 만든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탈리아어를 작품을 쓴 시기는 이렇게 다르고요. 그래서 신곡은 신의 이야기니까 중세 문학의 완성이었다. 보면 데카메론은 그 근대 문학을 알리는 거였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 돈키호테가 더 나중이죠. 이제 최초의 근대 소설 뭐 이런 걸 말할 때 돈키호테도 얘기하는데 네. 최초의 소설 근대가 아니라 최초의 소설, 아까 최초의 소설. 시초 아니고 아까 보니까 근대 문학의 시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초와 그 최초는 다른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이 보카치오는 어제 떠도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거고 돈키호테도 물론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뭐 베이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순수 창작에 가깝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데카메론하고 아라비안 나이트가 구분이 되는데요. 아라비안 나이트 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몰라, 무명시예요. 근데 아라비안 나이트가 1001이 한자가 1001이 난 오늘 알았어요. 그 1001자가 아까 하루 할 때 일자더라고요. 1000데이가 아니고. 그래서 1001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 있을까요? 이거는 패스트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했던 거고, 이거는 스토리 아시죠? 어떤 왕이 계속 자기한테 시집 오는 왕비들 죽이는 거죠. 왜? 그 이전에 겪었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재치 있게 극복하는 게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에 중세에는 이런 이탈리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어떤 문학 작품이 됩니다. 이제 데카메론이 되기도 하고, 영국에서도 지내온 이야기들은 캔터베리 이야기. 이것도 보면은 영국에서 이게 시로 만든 시인데요. 영국이 아마 영국 최초의 소설인가? 하여튼 그렇고. 셰익스피어의 많은 이야기들이 다 원전이 있는 거죠. 뭐 로미오의 줄리엣이고, 그게 다 어떤 이야기를 시중에서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그런 언어적인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시로 쓴 게 이제 결국은 로미오의 줄리엣이니까요. 그러니까 운율을 가지고 쓴 게. 그러니까 그런 민간의 이야기들이 당시에 이렇게 14세기, 뭐 15세기, 16세기에 많은 위대한 작품이 되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랭귀지를 빼면, 언어적인 유희나 그런 것들을 빼면은 똑같다는 얘기죠. 데카메론 이야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단지 거기에
발코니 씬 같은 것들에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되게 셰익스피어에 되게 맛깔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이다는 얘기고. 이거 데카메론과 비교가 아니고 캔터베리, 우리가 캔터베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초소의 캔터베리 이야기가 이게 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영시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캔터베리라는 어디죠? 그 순례길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들이 데카메론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작품 속으로 가 보겠습니다. 작품 속에는 많은 등장인물, 그 중에 이제 여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해본 여성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데카메론에서 개인의 실존적 가치는 여성성과 함께 드러난다. 오랫동안 이 책이 포르노그래피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은 보카치오가 창조한 재기 넘치는 여성들이 주도한 장면들과 그 사실적 묘사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딱히 외설적인 부분이 없었는데 그러나 데카메론 최근까지 교황청에서 금소로 낙인 찍힌 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르쳐서 몰래 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영화니까 그런데 수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이런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책에서 읽은 것 중에 가장 그래도 감명 깊게 읽은 건데 필리파 부인이라는 귀족 부인이 지역의 잘생긴 귀족 품에 안겨서 있다가 이제 발각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래도 제가 읽을까요? 너무 긴데? 공부에 되게 열심히 보던 민희 씨가 한 번 읽어봤어. 좀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그래, 고객을 위해서 큰. 행정관님, 리날도가 제 남편이고 어젯밤에 리차리노의 품에 안겨있는 절 발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그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에도 수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아실 줄 믿습니다만 무릇 남자와 여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은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동의 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여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의견을 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단한 악법으로 규정해야 마땅합니다. 남편이 원할 때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제 몸 전부를 양도하는 일을 거부한 적이 있는지 제 남편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렇다면 행정관님, 남편이 필요한 만큼 또 선택한 만큼 저를 가졌다면 그래도 솟구치는 저는 어쩌라는 겁니까? 걔한테나 던져줄까요? 자기 목숨보다 더 절절히 저를 사랑하는 신사에게 선물하는 것이 썩히거나 허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 아닐까요? 뭐 작품을 마치 영국을 제 영국 던졌어. 굉장히 그 얼리 버전의 그 재능 기부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법이 여자가 바람을 피면 여자한테만 처형을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바람 피고 와서 그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아주 떳하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듣고 관객들이, 거기는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러라고 이렇게 법을 고쳐야 된다고 무죄라고 하면서 결국 무죄됐다고 합니다. 사진도 좀 잘 골랐나요? 네. 이것도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카치오는 우리가 보통 이제 당시에 기독교의 반대편 지방은 어디죠? 이슬람. 그러면 이슬람 입장에서 십자가 운동도 그렇고, 실수. 기독교 입장에서 십자가 운동도 그렇고, 이슬람은 적이에요. 완전히 무너뜨려 적인데, 이상하게 이 작품에서는 이슬람 국가, 술탄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비우호적인 표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카치오는 기독교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기독교를 유대교와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과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데카메로 등장하는 기독교 성직자들은 당대의 지배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삼은 반면 이교도들은 편견 없이 관찰하고 묘사한 부분. 그러니까 이교도가 기독교도에서 잘해준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정원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야기가 아니구나. 성직자에 대한 풍자는 뭐냐면 성직자들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을 가진 것은 뭐라고 쓴 거야?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권위가 절대적인 것을 가지기 전에는 성직자들의 풍자고 조롱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아주 고액 권력이 절대적으로 갔을 때는 교회를 풍자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성직자들에 대한 풍자들이 당시에는 좀 더 자유로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그런 권위가 없는 모습이 되게 인간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수도원에서 보면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중세 초기에는 수도사하고 수녀들이 독신서약을 했지 순결서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보지만 당시에는 그런 자유로운 성생활들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 독신만 지키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들 보면 돈이 없는 시골 사제가 꾀로 마을의 유부녀를 속여서 밤을 같이 지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을에 가서 돈을 삥 뜯기 위해서 수도사가 가서 이건 천사의 날개다 해가지고 뭐 마을 사람들 삥 뜯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도사가 순진한 처녀를 꼬셔서 꼬신 얘기도 나옵니다. 수도사에게 엄격한 금욕적인 삶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카치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원 선생님? 여자가 흰 두건을 쓰고 검은 옷만 입으면 여자의 길을 포기하거나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사라진다고 믿는 우둔한 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행여 자신의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거대하고 극악무도한 죄악이 나타나 소리를 거스르기라도 하는 양 매우 분개합니다. 자기들은 물릴 때까지 원하는 대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도 권태나 고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 땅을 갈고 괭이질을 하고 거친 밥을 먹고 힘들게 사는 것만으로 모든 욕정이 사라지고 지능과 지혜마저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뒤통수를 맞는지 여러분께 짤막한 이야기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더 리틀 아워는 보카치오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가져다 영화화한 것입니다. 작품에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작품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뭐냐면 차폴레토라는 사람이 되게 어떤 남을 속이기 잘한답니다. 남을 속이기 잘하는데 이제 보통 중세에는 죽을 때 되면 이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가 되니까 신부를 불러요. 신부를 불러서 자기 죄를 자기 이제 고해성사인데 고해성사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하는데 신부가 거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성인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죽은 뒤에도 이 사람은 속세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죽은 뒤에 아예 성인으로 받들어지는 그런 이야기 거고요. 12차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풍에 대한 그런 거고 12차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셀다라는 어떠한 마을의 처녀를 귀족이 사랑하면서 이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 시험을 합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극단적으로 시험을 하고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보면 다른 99가지 이야기하고는 이거는 약간 조금 안 어울리는 거 그런 느낌도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왜 이
100번째 이야기를 이런 내용의 스토리를 왜 100번째 담았을까라고 한다면 이 책을 쓰면서도 약간 찝찝했겠죠.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당시에는 민담이라고 하지만 조금 어떤 너무나 앞서 나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또 고귀한 당시에 고귀한 정신 이런 이야기도 담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 그 훈훈한 마무리를 끝내. 그 훈훈한 마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보편적이라고 봤겠죠. 이게 보티첼리라고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도 아마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될 것 같아요. 작품의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작품 보카치오 얘기가 이런 영화도 그렇고 이 당시에 유명했던 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에게도 영감을 줘서 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고 죽어서 여자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살아있을 때 남자의 어떤 사랑을 거부했나 봐요. 난 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 그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거기 사람이 어떤 남자가 유부녀 귀족을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숲을 가가지고 그때도 제가 고스트죠. 예. 저 여자가 기분이는데 사랑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자살하고 나중에 여자가 죽었는데 맞아요. 그 원한이 맺혀서 그 저주로서 여자는 맨날 발가벗겨서 모욕적으로 쫓겨 다니다가 기사가 팔도되어서 죽임을 당해요. 죽는 순간 다시 심장이 재생산돼서 또 살아나서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처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보고 저 원한을 살리시면 너도 내 사랑 받아줘라. 그래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이 파티를 여는 사람은 이 두 사람하고 상관없이 뭔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지만 안 받아주는 여자를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장면이 나올 때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요? 파티를 연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스카르토라는 남자를 되게 사랑을 해요. 근데 신분이 낮아요. 신분이 낮았는데 이 기스카르토를 못마땅한 얘기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 기스문다라는 처녀의 오빠들은 우리가 가무 응? 과부 아니었어요? 기스문다 가부였나요? 뭐 여기 나도 헷갈리네. 하여튼 기스문다를 오빠들은 과부 맞을 거예요.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각을 거부를 해요. 이렇게 남자친구를. 그러면서 사귀는 것들을 계속 막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맞나? 죽이나?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니까 디스카드를 죽이죠. 심장을.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구나. 이거 다른 얘기구나. 심장을 배워가지고 딸한테 예. 주는데 그 딸은 그렇게 된 거를 알고 아마 미 독주를 제조해 놓고 있다가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먹고 죽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심장을 아빠가 이제 죽여서 남자 신병한테 보내온 거죠. 그러니까 후계라고. 이걸 보고 이제 여자가 이제 무슨 말을 하냐. 오늘 프레젠터가 너무 준비를 안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자꾸 긴가민가 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프레젠터가 이거는 아까 한번 우리 연극 배우인 김미 씨가 한 번 더 읽으면 아주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예. 제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대국님이 저희 재혼을 소홀히 여기신 것과 그분의 사람됨 때문입니다. 탕그레디 대국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대국님도 살과 피를 갖고 계시고 대국님의 딸 또한 돌이나 세부치가 아닌 살과 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국님이 주신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서 아직 긴 시간을 살지 못한 젊은 여자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욕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특히 한 번 결혼을 했기에 그 욕망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치솟았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에 빠진 젊은 여자로서 그 힘이 이끄는 대로 따르다가 이렇게 거역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많은 여자들처럼 저 역시 기스카르도를 우연히 고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숙고한 끝에 다른 누구보다 훌륭하다 여겨서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의 앞에 나섰으며 저와 그 사람의 지혜와 신중함으로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대국님은 진실보다는 비속하고 흔한 관습에 따르시는군요. 사랑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더 심하게 꾸짖고 계시니까요. 제가 귀족 남자를 선택했다면 아무 근심도 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대국님, 책망해야 할 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 운명의 잘못입니다. 운명은 너무나도 자주 품격 없는 자를 높이 올리고 고귀한 자들을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건만 대국님은 그걸 모르십니다. 예. 이걸 보면 대공님이 그건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탕크레드 대공님이라고 하면서 섭외하셨네. 이걸 그러니까 오늘 오신 이유가 딱 있네요. 저는 근데 이거 보면 정말 저기 뭐 안티고네가 저도 그게 생각나요. 고대 그리스 비극이 생각났어요. 저도.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 같아요. 예. 앞으로 이런 내용 나오면 자주 초청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사랑인데 또 다른 사랑이다. 이거는 그냥 안 읽고 넘어가는데 어떤 짐승 같이 그러니까 치모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되게 무식하고 짐승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귀족인데 귀족으로서 받아야 교육도 안 받아요. 근데 어느 여자를 보고 뿅 가게 되면서 변화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승 같은 사랑도 멋진 남자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서론, 지금까지 봤던 게 본론이었죠. 본론에 100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보카치오는 먼저 자기 책에 대해 사람들에서 이러한저러한 평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평가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야기를 지나치게 자유롭게 써내렸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어떤 사람, 여러분께서는 없는 게 훨씬 나은 이야기 들어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너무 긴 이야기가 있다고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도 얘기하고 이야기의 주제가 너무 잡담이나 희롱으로 가득하며 신중하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 쓸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 안 맞으니까 그런 것들 변호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말하고 믿도록 그냥 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고생 끝에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해주신 하느님의 도움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끝을 맺고자 합니다. 그럼 아까 왜 이 이야기 쓴다고 했죠? 이 이야기 쓴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이야기로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여자들한테 뭔가 억눌려 지내는 여자들한테 이 위로를 받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냈을 거라고 본다. 그럼 사랑스러운 그래서 부인들이요, 이걸 읽은 것이 다소라도 유익하다면 나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은총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서론하고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데카메론 많이 읽다 보니까 데카메론 옛날에 스포츠 신문에서 데카메론 만화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만화인지 뭐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것만 기억나는 것 같은데 읽어보면 이게 서론과 결론에는 작가의 말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상진이라고 이 데카메론을 번역한 분은 데카메론에 있는 진정한 기쁨은 그 속에 널린 인간 삶의 무수한 파편을 만나는 데서 비롯된다. 그 만남은 타자와의 만남이면서 또한 자신과의 만남이기도 하다. 보카치오는 한없이 낮은 세상으로 내려가 그 목소리를 듣고 유연한 문체로 퍼올려 햇살 아래 드러낸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온갖 경우에 대한 풍부한 상상, 인물의 성격과 심리 및 행동 거지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예리한 관찰, 주대 있는 세계관 유지, 그리고 감칠맛 나는 문체, 한낱 재미와 자극을 주는 작품이었다면 이토록 오랜 시공을 초월해 읽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이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작가나 저도 이제 다 읽고 나서 두 번째 읽고 나서 그런 점들이 약간 마음에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읽은 거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하시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힐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문습에서는 히가시노 게이코의 농나무의 파수꾼을 5월 23일